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취득세 294조 취득시기 들어갈 차례죠.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 입문 과정으로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할 내용이 취득세는 전형적인 신고 납부 세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즉 우리 지방세 납세물을 이행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첫째 뭐죠? 신고 납부. 두 번째 보통징수. 세 번째 특별징수. 이때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보통징수는 누가 액션 취하죠? 과세권자가 액션 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는 전형적인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한 날로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60일 이내에 그 취득세를 납세보자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법에서 납세 의무자 보고 신고하고 납부하셔라고 하면은 반드시 언제까지 하셔라고 기한을 정해주겠죠. 그래야 뭐 신고라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가 스스로 취득세를 계산해서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시오. 이때까지 신고를 하고 이때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시오. 그런데 안 했대. 마치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하십시오. 그랬는데 복습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죠.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 있잖아. 우리 버티는 거죠. 네가 뭔데? 그래가면서. 예. 자, 그러면 이때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셨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돼? 제재가 들어야 되겠죠. 하라고 그러는데 안 했으니까 제재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제재로 들어가는 게 뭐죠, 여러분? 가산세요, 가산금이에요? 가산세죠. 이렇게 법에서 각종 부과하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로 부과하는 게 뭐다, 여러분? 가산세다. 이런 걸 출전에 살짝 물어봤고 가산금으로 한 글자 고치는 거 같죠.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내도 낼 것을 내지 말란 얘기죠. 어차피 신고하고 납부하면 언제까지 해줌으로써 신고 기한까지 하면은 뭐는 없어요, 여러분? 가산세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한을 넘으면 뭐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를 줄이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고 기한이 중요하죠. 요 기한을 알아야 딱 이 기한에 세금을 낼 테니까. 그러면 요 신고 기한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일로부터 결정되는 거죠. 취득일이 나와야만 이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60일이라는 기한이죠. 이게 종속변수고 이게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게 결정돼야 기산점이 결정돼야만 만료점이 결정되는 거죠. 그럴 때 이때 이 취득일을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라는 게 바로 우리 지금 하고자 하는 취득이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요 시간적 기준을 다루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이 시기에 관한 규정이에요. 요 취득 시기에 관한 규정은 원래 전통적인 출제법입니다. 초창기 때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왔어요. 잘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출전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워낙 과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새롭고 참신한 문제 만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요즘은 단독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종합 문제 등을 통해서 물어보는데 그래도 이 취득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별표 2개.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공법 등 다른 과목이 좀 선행돼야만 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취득 시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취득의 유형.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취득 시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취득 시기에서는. 그럼 얘가 왜 기본이냐? 매매 등이나 유상. 바로 이게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거래라는 얘기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매매 등을 뭐 했을 때 중개했을 때 적용되는 시간적 기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이다 이거죠. 그럼 취득시가 나와갖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 등이랑 유상승계 취득시는 언제로 할 거냐? 이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매한다 합시다. 부동산 매매한다. 그럼 매수자는 매매 대금을 매도자한테 뭐 하는 거고? 완납하고 그 완납함과 동시에 매도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이걸 뭐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동시쌍방 의무이행이라고 그러죠. 예? 예, 동시이행이라도 있고 좋고요. 예. 그래서 동시에 쌍방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돈 주고 받으면서 소유권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매매는 부동산 매매는 언제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여러분? 언제? 잔금 지급일이죠. 예, 잔금. 그래서 바로 우리 취득세도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잔금 지급일. 그래서 결론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거 갖고는 잘 장난 안 쳐요. 왜? 이건 너무나 뻔한 거니까. 문제는 이 잔금 지급일 중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즉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같으면 문제가 없죠, 여러분. 계약서에 적힌 날에 그날 매매 대금을 완납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사실상이나 계약상이나 상관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다를 때가 문제죠. 항상 다를 때 문제죠. 사실상 잔금 지급과 계약상 잔금 지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적힌 날과 실제 대금을 완납한 날이 뭐하면 다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우리 세법 성격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뭐냐면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랬죠, 여러분.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이 됐어요? 사실상을 잡았어요, 사실상. 하여튼 이거는 뭐 1년 내내 이거 합니다. 1년 내내. 그런데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을 하는 경우는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서 정해져서 이러한 취득일 때만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라고 했어요. 자, 책을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책을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하기로 하는 경우. 단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외한다라고 됐죠. 이게 뭐냐면 그냥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요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하냐면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애를 할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래서 거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여러분 295조 바로 옆에죠. 옆에지. 예. 특례에 보시면 원칙 예외 특례 있죠, 여러분? 예. 거기 특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5 있죠. 찾으셨나요? 예. 그 중에서 1, 2, 3, 4를 묶으시고요. 1, 2, 3, 4를 묶으시고요. 요거를 저는 뭐라 하냐면 국지외수 공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지 마. 안 써도 돼. 하여튼 쓰는 거는 하여튼 수석이야, 수석. 자동이야, 자동. 그래서 우린 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좀 바꿀 필요 있어요. 리포트로 제출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판서했던 걸로 제출하시오. 그러면 뭐 전국 수석이야. 나는 당선이야. 쓴 거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무조건 너는 지져라 스캔 안 쓴다. 그러면서 계속 쓰죠. 실제 그래요. 나중에 보다 보면 또 적었네 옆에다가. 근데 문제는 또 적은 걸 모르고 또 열심히 해. 뭐 그런 거죠 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자,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비과세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란 글자가 나오면 여러분 뇌리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과세권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과세권자. 그러네 바로 여러분 여기 1번은 국지는 바로 국가할 때 국자에다가 지방자치단체 때 지자에다 동그라미 친 겁니다. 그래서 1번을 우리는 그냥 국지 이렇게 같이 합시다. 그걸 1, 2, 3, 4를 다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이거를 가볍게 국지, 국가할 때 국자, 지방자치단체 할 때 지자 동그라미 치시면 국지가 되죠.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취득 있죠 여러분?
외수, 외자 동그라미, 숫자 동그라미. 예. 그래서 외수, 왼수가 아니야. 예. 왼수는 집에 있죠. 예. 토요일 날이라고도 안 나가고 있죠 또. 예. 외수. 예. 그 다음에 3번 할 때, 3번에 보시면 판결문 할 때 판자 동그라미, 법인장부 할 때 장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판장 그럽니다. 동그라미 3번 판결문 할 때 판자 동그라미, 옆에 법인장부 할 때 장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이죠. 공매 방법이 할 때 공자 동그라미.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우리는 그냥 가볍게 국지외수 공판장이랍니다. 국지외수 공판장 1, 2, 3, 4까지만 해요. 5번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계약상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계약상.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갈 거냐,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갈 거냐는 것은 그 매매 등의 취득 유형을 보고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취득의 형태가 어떤 경우인지를 확인하셔서 그 취득의 형태가 국지외수 공판장이면 어디로 가고요,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을 가고요. 이 경우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내용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취득 형태를 잡아놓고 취득 형태가 국지외수 공판장에 해당하면 어디로 가고? 사실상.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계약상. 요 가는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일로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여기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죠.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서 계약상으로 가야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개인 간의 매매일 때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는데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 뭐라고 나냐면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로서, 그래서 무슨 말이 나면 개인 간이란 말이 나면 이 개인 간이란 말을 왜 했느냐 출전이? 국지외수 공판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인문과정에서 다루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제가 보면은 생각을 잘 안 하세요. 분명히 뭔가 출전의 조건을 제시가 되면 그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하는 건데 그 제시된 조건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휙 읽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꼭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 나면 개인 간의 매매란 말이 나오면은 이 말은 왜 한 거다 출제원이?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계약상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답이 보이는 거고 왜 얘기하는지 저 사람이 그 말을 왜 했는지 생각을 안 하면 이제 또 어두운 길을 가는 거죠 뭐. 그래서 결국은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잔금 지급일은 잔금 지급일인데 사실상으로 갈 거냐 계약상으로 갈 거냐 이거는 뭐를 가지고 판단하라? 취득의 형태를 가지고 결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294쪽 유상취득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으시고요. 유상취득에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으셔야 돼요. 묶으시고 자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게 1번이죠. 이게 1번으로 되어 있나 지금? 예, 요게 2번으로 되어 있죠? 주의할 것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란 얘기입니다. 사실상을 고를 건지 계약상을 고를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1번과 2번은 묶으시고요.
중첩적이 아니라 둘 중에 뭐야?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규정입니다. 1번과 2번은 뭐다? 선택적 규정입니다. 의미 이해하셔야 돼요. 1번과 2번은 무슨 규정이라고요? 선택적 규정이에요. 중첩적 규정이 아니라. 중첩적 규정은 중복해서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거고, 선택적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니.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은 잔금 지급일은 맞는데 사실상으로 갈 거냐 계약서로 갈 거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즉 사실상으로 갈 거냐 계약상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 고르는 기준은 뭐다? 취득의 유형을 보고 골라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결정돼서 국지배수 공판장이다,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고? 사실상. 아니야, 개인 간의 매매대, 어디로 가? 계약상. 둘 중에 하나 골랐죠? 그 고른 거와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그 비교 대상이 몇 번이냐면 동그라미 4번이 되네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등기를 먼저 했다면 그때는 이 잔금 지급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다? 등기 접수일까지 간다는 얘기다. 등기 접수일. 제가 여러분 과세권자의 기본적 속성으로서 놀부심보를 말씀드렸어요. 과세권자는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시간적 기준이 2개 이상 나면 그 중에서 어떤 날을 고른다? 빠른 날 고른다 했죠, 여러분. 빠른 날. 그래서 잔금 지급이랴.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 보는데 만약에 이날보다도 앞서서 먼저 뭐로 했다면? 등기를 했다면 이때까지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안 기다리고 등기가 됐다는 것은 이미 명의가 넘어갔다는 얘기, 안 넘어갔다는 얘기야?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아직 잔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명의가 먼저 넘어갔대. 아니, 돈도 안 받는데 명의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절실제 어떤 날, 여러분? 어떤 날? 빠른 날을 고르셔야 돼. 그래서 시험에 출제원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취득의 유형을 제시해서 둘 중에 사실상과 계약상 둘 중에 하나를 골라놓고 그 고른 거와 뭐를 비교해서? 등기 접수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로 간다.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세관청은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어떤 걸 좋아한다, 여러분? 빠른 것을 좋아한다는 걸 좋아합니다. 예전에 무슨 광고에 보면 뭐 빠름 하고 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까불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 취득 시기에서 다른 거 일단 몰라도 돼. 왜냐면 공법 다른 과목 끝나야 돼요. 근데 정리합시다. 매매 등으로나 유상거래일 때에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러면 일단 뭐를 판단하라? 취득의 유형을 보세요. 그래서 국지회수 공판장이면 어디로 가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게 아닌 뭐면 개인 간의 매매면 어디로 가?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둘 중에 하나 결정됐죠? 그러면 그 결정된 잔금 지급일과 뭐를 비교해서? 등기 접수를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정리되셨습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 되는가? 취득일이 되는 거죠. 취득일. 우리 지금 이거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취득일이 결정됐으니까 그로부터 며칠 이내 원칙?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세문제가 어떻게 하라? 계산해서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 근데 이때까지 안 했다. 너 왜 하라는데 안 했어? 뭘 때려? 가산세 때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잠깐만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계약상 잔금지급과 사실상 잔금지급인데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계약상 잔금지급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계약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계약서에 적혀있을 거 아니야? 계약금 뭐 매매 계약을 여러분 이제 중개하면은 첫째 계약일에 계약금 얼마를 뭐 지급한다. 조건에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도 있죠. 그리고 셋째 마지막 언제까지 잔금 지급할 거냐.
뭐 보통 1개월 이내다. 그럼 잔금 지급을 언제까지 지급할 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안 되세요? 되어 있죠. 그 계약서에 적힌 날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든 거래가 계약서에 적힌 날에 꼭 대금을 완납하면 괜찮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사실상과 계약상의 괴리가 발생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국지회수 공판장이 뭘로 가고? 사실상. 개인 간의 매매 뭘로 가고? 계약상.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근데 그보다도 앞서서 등기를 먼저 했다면 빠른 날을 뭐 한 날로 봐라? 취득일로 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바로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을 때 적용되는 시간적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 본다는 것은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뭐 한 걸 보냐면 취득한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매 거래가 완결되면 좋은데요. 중간에 매매 거래가 해지가 되거나 해지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매도자 귀책사유지 매수자 귀책사유지 그건 우리는 세법은 따지지 않고 하여튼 둘 중에 귀책사유에서 매매 거래가 어떻게 됐다? 해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근데 문제는 개인 간의 매매면 사실상 잔금 지급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이걸 주의해야 돼요.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 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 여부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날에 계약서에 적힌 날에 지급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면 결론 매매가 안 됐는데도 매매가 된 걸로 와서 취득세 내란 말이냐? 라는 이제 이런 의혹이 들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계약상 잔금지를 취득한 걸로 본다선 뭐를 묻지 않겠다. 사실상 잔금 지급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뭐면 국지회수 공판장이면 계약서에 적힌 날을 묻지 않고 얘는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에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 취득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무상. 난 이거 한 번쯤 취득했으면 좋겠구만. 무상 취득. 내가 돈 주고 살 능력은 없고. 그럼 무상은 크게 두 가지, 여러분. 밑줄. 상속과 뭐죠, 여러분? 증여. 중요하죠. 여러분 관심 있어, 없어? 있어? 상속 받고 싶어?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부모님한테. 자, 그러면 상속일 때는 여러분 상속 개시일입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상속 개시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 개시일은 뭐예요, 여러분? 사망.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 개시 사유가 기본이 뭐죠, 여러분? 사망이죠, 뭐. 상속.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언제 취득한 걸 보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다만 이 상속 개시일이 언제냐는 것은 우리 세법에서는 안 물어봐요. 우리는 세법은 어디까지만 규정되냐면 상속 개시일 여기까지만 규정돼 있어. 그럼 구체적으로 상속 개시일이 언제냐? 그건 어디 가냐? 민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민법. 근데 민법은 여러분이 상속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상속은 여러분이 꼭 좀 공부할 내용인데 어쨌거나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사망일. 또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또 실종선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상속의 취득시는 언제를 본다, 여러분? 상속 개시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여 봅시다.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증여 계획. 근데 실은 중요한 게 증여예요. 자, 증여 한번 받아보셨나요? 아저씨가 한 번도 안 줬어? 이 웬수 같은 인간이.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증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당장 받으세요. 자, 부부지간의 증여 얼마까지 증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얼마까지? 6억.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재산 공제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는 결론 증여세 부담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하라. 한번 공제를 받으면 몇 년이다 그랬죠, 여러분? 10년, 10년.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산이 10년 주기로 넘어도 된다는 얘기죠. 다만 한 번 넘어올 때마다 6억. 그리고 한 번 6억 넘어오면은 몇 년을? 10년 이내에 증여가 또 있어도 이 스키가 오늘 증여인데 내일 또 준대. 받아 안 받아? 공제 안 해주는데도? 예, 받을 때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예. 그렇지만 6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노일로부터 10년의 증여했다. 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결혼 10주년마다 한 번씩 넘겨받는가? 꽃다발 받지 마세요. 꽃다발 절대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6억 넘겨받고 10주년 때 6억, 20년 때 또 6억씩 넘겨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때 증여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증여 계약일. 증여받으려면 계약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 계약서는 증여계약서니까 그 증여 당사자 간의 계약서 쓰는 거죠. 증여 목적물, 언제까지 증여했다, 증여 인도일, 누가 누구한테 주겠다, 이런 계약관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증여받을래도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증여. 누구지간에? 증여자와 수중자 간에. 맨날 부부지간 마냥? 부부지간에 증여 별로 없어요, 실은. 누구한테 줘요? 주면 자식한테 주죠. 우리나라는 수평적 상속은 수평적으로는 잘 안 가요. 수직적으로 가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뭘 써야 된다, 여러분? 계약서. 그러면 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누구지간에 쓴가? 당사자 간에. 근데 이 당사자에 쓴 걸 누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증인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뭘 받아야 돼? 공증을 받아야죠. 그러면 이 증여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힙니다. 확정일자 찍은 걸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일 때는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전 등기해야 되죠.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겠잖아요.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이 뭐야, 여러분? 증여. 그래서 뭐가 첨부돼야 돼? 계약서. 뭐가 찍힌? 예, 확정이 일자가 찍힌 공증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계약일과 등기일이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간적 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 내릴게요. 취득세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취득세는 언제? 계약, 증여 계약서 작성일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근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이 등기를 증여받은 날로 보아서 이날에 취득한 걸로 봅니다. 등기를 부동산에 대한 증여받은 날로 보고요. 그래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이 증여받은 자산을 나중에 뭐하면?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세를 어디로 하라는 얘기야? 증여받은 날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증여인데 한나의 증여인데 취득세에서의 과세 시기와 양도소득세에서의 과세 시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꼭 적어놓으세요. 증여는 취득세와 국세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과세 시기가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상속은 취득세는 물론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나 다 상속 개시에 취득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무조건 상속 시기를 언제로 보냐? 상속 개시로 봅니다. 그래서 과세 시기는 무조건 상속은 상속 개시다. 그러니까 편안해. 취득세도 상속 개시일, 상속세도 상속 개시일, 양도소득세도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상속 개시를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는? 증여는 계약일과
증여받은 날에 괴리가 발생하고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 시간적 차이가. 그럴 때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고?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고, 증여세나 양도소득, 즉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이 증여받은 날에 증여받은 걸로 보고, 그걸 보유하다가 뭐하면?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어디로 보겠다? 증여받은 날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세는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이렇게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근데 상속일 때는 취득세나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나 다 언제다 여러분? 상속개시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상속개시. 그거를 꼭 좀 봐주십니다. 근데 여기도 또 사실은요, 증여받았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했죠, 여러분?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고 했죠? 그럼 여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실제 증여 여부를 묻지 않고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계약서는 썼어. 공증까지 했어. 또는 공증을 아직 안 했어. 그럼 우리는 취득세는 더 이상의 진도를 묻지 않고 계약일에 계약서 적힌 날에 뭐 한 걸 보겠다는 얘기야?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무조건. 뭐를 묻지 않고? 사실상 증여 여부를 묻지 않고라는 문제점이 발생해요. 무슨 소리냐? 오늘 아저씨가 딱 집에 오는데 오늘 갑자기 처가 띠리리 화장도 하고 있고 옷도 야시시한 옷 입고 있고, 그걸 술을 준비해놨어, 맥주를. 그래서 자기 고생했어 그러면서 맥주 한잔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분 좋다고 헐렁헐렁한데 술김에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처가 자기 도장 좀 찍어 그래. 그래서 도장 찍었죠. 그땐 그게 뭐야? 계약서야. 아파트 명의 넘긴다는 증여계약서 써 도장 찍은 거죠. 그럼 그날의 계약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집에서 안 하던 짓을 하면 그건 뭐가 있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은 항상 예민합니다. 그래서 안 하던 짓 하면 서로 막 견제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있어 오늘. 자,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 내가 무슨 된 상태에서, 만취된 상태에서 한 거죠. 그래서 계약서 썼지만 그 후에 뭐 해버릴 수 있어요, 이거를? 취소예요, 무효예요? 이놈은 건 맨날 헷갈려. 술 먹고 한 짓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 자, 만취자는 행위 무능력죄예요, 의사 무능력죄예요? 응? 아주 대답은 해야 되겠고 하시면 만취자는 의사 무능력죄, 행위 무능력죄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봐. 술 취한 사람을 한 글자로 뭐라 그래? 술 취한 사람을 뭐라 그래? 개. 그럼 개는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니까 봐. 의사 무능력자잖아. 그걸 그렇게 어려웠냐? 뭐 어려워?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는 항상 뭘 주장하세요, 여러분? 무효. 행위 무능력자는 취소. 그래서 요 계약을 뭐 해버렸어요? 만취자 무효시켰어. 그럼 실은 증여가 됐어요, 안 됐어요? 결론은 증여된 거, 안 된 거야? 안 됐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했으니까?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고 했으니까 실제 사후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뭐 한 걸 보는가? 취득한 걸 보게 되죠. 그럼 이 사람 뭘 내야 되는가? 취득세를 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여기서 제가 그거는 이제 본 내용은 들어갈 거고, 일단 우리 입문 과정에서 여기만 무조건 어떤 날에 계약일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을 묻지 않고 묻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특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을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면서 사실상을 묻지 않고 무조건 그날에 취득한 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는 썼는데 실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뭘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취득세를 내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취득세 내야 되냐? 아니, 안 내도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조금 이제 본 내용 들어가기로 하고 일단은 인문과정에서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 정도만. 특히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유상과 무상 꼭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꼭 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갑시다. 295조. 자, 이제 취득 시기도 결정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느냐?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 세액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산출세액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과세산. 세법은 이거 결론. 얼마예요? 이거요, 얼마. 우리가 세법을 배워놓고 나서 결론은 그래 얼만데 라고 이걸 할 수가 없으면 안 배운 거 결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객한테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부동산 매매 중개하면서 매수자한테는 취득세 내야 됩니다. 양도자한테는 뭘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 세법을 물어보는가? 세무 전문가로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그러면 취득세를 얼마 내야 되느냐? 양도소득세 얼마 되냐는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선적으로? 바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그래 그럼 내가 취득세 내야 된다는데 그럼 내가 내야 할 취득세가 얼마냐 물어보겠죠. 여러분 입장 바꾸려고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를 취득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당신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물어봤? 얼마를요? 그리고 양도자한테 양도세 내야 됩니다. 당연히 양도자 물어보겠죠. 양도세 얼마를 내셔야 되는데요. 그럼 그걸 다시 오면은 예?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제 법무사 전화 걸어갖고 이제 법무사 사무장 오라고 그러든지 세무사 사무실 전화 걸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아니죠. 세법은 결론이 이겁니다. 얼마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얼마예라는 산출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를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가 납니다. 산출세. 과세산. 여기는 수락산이죠? 수락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야? 과세산. 저쪽 봉천동에 가면 뭐가 있어요? 관악산이 있어요. 관악산이 아니라 과세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 하자? 뭐 해보자? 세액 계산합시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세액을 계산하면 뭐가 결정된다? 과표가 결정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 295쪽 여기 봅시다. 과세표준. 그러면 이때 이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를 할 거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부동산 등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그 물건의 뭐를?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죠. 295쪽 메뉴. 취득세 과세표준 295쪽. 뭐를 과표하라? 취득할 때. 취득세는 성격이 무슨 세? 행위세.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 과세 물건이 뭐를 가지고 하라? 가액. 이때 과표를 가액을 하는 조세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조세 분류에서? 네,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죠? 과표를 가액을 하는 조세를 뭘 한다고? 따를 종자에 무슨 세? 종가세. 그렇죠, 종가세. 이게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뭐라 했죠? 물량으로 표현되는 조세를 종양세. 갖다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는 전형적인 종가세입니다. 네가 부동산 등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그 물건이 뭐를? 가액을 과표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액. 그래서 이거를 종가세 그러는 거죠. 종가세 때는 세율이 항상 일정한 뭘로 나타난다? 비율로 나타난다. 뭐라 했죠, 여러분? 정율세 그랬죠. 자, 결론.
취득세의 과표는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결정 메커니즘이 거기 우리 책에 입문서 나온 것처럼 세 가지로 구분 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 되네요. 그래서 원칙,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예외, 그 다음 뭐가 있죠, 여러분? 특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네요, 여러분.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결정 방법은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원칙과 예외와 특례 세 가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가? 선택적이야. 원칙이야, 예외야, 특례야.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용 순서죠. 그러면 원칙과 예외와 특례가 있으면 어떤 것부터 먼저 적용이 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헷갈려요. 어떤 것부터 먼저 적용이 되는 거냐면, 자, 여러분, 특별법 우선 원칙 배우셨죠?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라? 특별법. 자, 여기 원칙과 이게 일반적인 거라면 이게 예외적인 거죠? 특례죠? 특별법이라 먼저. 그럼 어떤 게 먼저 하는가? 예, 요게 먼저, 여러분. 1등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특등.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1등 사수 하는데 1등 사수 포상 휴가 주는 줄 알았더니 더 높은 뭐가 있어? 특등 사수가 있는 거죠. 또 한 따까리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전 원칙과 예외와 특례가 있으면 이 둘 중에 셋 중에 어떤 거 먼저 적어야 하는가? 특례. 특례가 아니면 그렇죠. 요거 가는 이걸 잘 순서를 보셔야 돼요. 이 순서를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자꾸 어려워지고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원칙이 아니면 예외로 가라는 얘기. 이거 적용 순서입니다. 여러분 꼭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적용 순서입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표라는데 이때 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원칙과 예외와 뭐가 있는데 특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부터 먼저 적용하라? 특례. 뭐 특례 입학 이런 것도 있다며 요즘 대학교도 정규적으로 가는 과학이 있고 특례 입학도 있다며. 외우지 마.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셋 중에 뭘 먼저 적용하고 특례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가? 원칙. 근데 원칙을 적용했으면 어디로 가는가? 예외. 이거 순서입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보세요. 특례는 뭐를 말하냐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말하고요. 원칙은 취득자가 뭐한 가격을 하냐면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 한 거예요? 신고한 가격이죠. 취득자의 신고한 가격이죠. 근데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뭐일 때는 예외일 때는 뭘 적용하냐?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인문 과정에서 지금 일부분만 언급하지만 이거는 뭐 별표 3개입니다. 시뻘겋게 치세요. 일단 시험에 나온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좀 표시만이나 좀 해줘. 시뻘겋게. 별표 3개. 그냥 샤프 하나, 검은 볼펜 하나로 온 전 과목을 다 떼우신 분들 계신데 좀 형광펜 좀 갖고 다니시면서 뭐 볼펜, 샤프 쓰다가도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나 뭐냐 빨갛게 좀 들어가야지. 전 과목을 샤프 하나로 다 버텨. 자기가 적기는 열심히 적어. 깨알같이 적어놔. 그리고 문제는 적어놓고도 자기가 몰라. 이게 뭘 적어놓은 거지? 왜 적어놓은 거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런 필기, 표시를 잘 하신 분은 나중에 막판에 정리를 잘합니다. 시험은 결국 막판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거의 뭐 99% 결정한다고 봅니다, 저는. 9월달, 10월달 가서 마무리 못하면 게임 끝난 겁니다. 아무리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어도. 자, 그래서 과표는 취득 당시 가격인데 결론 특례, 원칙, 예외 있는데 뭐부터 적어놔? 특례. 그래서 뭘?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근데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아니면 어디로 가라? 원칙, 취득자가 뭐한 가격을 알아? 신고한 가격을 알아.
근데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뭐에 해당하면? 예외에 해당하면 뭘로 가라? 시가 표준에 걸어가라 그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는 법에서 명시됐어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동그라미 1, 2, 3, 4 있었죠, 여러분? 그걸 뭐라 해서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그랬죠, 여러분? 여기다가 요 취득 시기일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는 달리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른 뭘 받았다? 검증을 받았다. 요거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중개법에서 배우시는 거죠. 중개사법 여기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아직 안 들어갔어요? 맨날 하네. 다른 과목들은 뭐 하는 거지. 세법에 이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세법은 전 과목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실제 건축법 이런 거 공법 다 끝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법상 무슨 건축행위 했다. 그럼 건축행위에서 건물 건축했다. 그럼 건축할 때까지 이제 공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건축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뭐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는 얘기야? 세법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건물을 내가 짓는 거야? 그러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 행정 절차를 밟아가죠. 그래서 드디어 건물 졌어. 건물 지니까 이거 내 건물이라 이제 뭐 해야 되는가? 등기하겠죠. 등기까지 해서 이제 보존 등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누구야? 세법이야. 마지막에 항상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세법도 마지막에 오잖아. 무슨 요일이야? 마지막 나오잖아. 마지막에 오는 게 세법이야. 쌍권총 차고. 자, 와갖고 세금 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경제 행위가 일어나면 그 경제 행위 결과에서 마지막 적용되는 법이 뭐다? 세법. 이제 뭐 털러온가? 세금 털러온가? 마지막 결론은.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안 끝나면 힘든 거죠. 어쨌거나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냥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나중에 중개법에서 잘 배우시겠지만,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뭐하면? 중개하면, 즉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부동산의 매매일 때는 그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매매 등의 거래에 대한 실질 거래가액을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강제화. 무슨 법에서? 중개사법에서. 누구한테? 공인중개사한테 강제화 시킨 거예요. 신고하라, 네가. 매도자도 아니고 매수자도 아닌 제3자인 공인중개사, 네가 그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를 했다면 그 계약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 부동산 소재를 관할하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하라? 신고하라. 뭘 신고하라고요? 뭘 신고하라고요? 실가를 신고하라고요. 실가.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를 받으면 그 받은 내용을 뭐하냐? 확인합니다. 검증 들어갑니다. 누가 확인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중개사가 신고한 내용을 뭐 한다고요? 확인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신고한 내용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증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도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뉴스에 나왔네요. 아직도 다운 계약서 등 이중 계약서 거래가 만연하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그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슨 계약서 쓰더라? 다운 계약서 쓰더라. 그래서 만약에 다운 계약서 쓰면 중개사법에서 배우겠지만 과태료가 나가죠. 공인중개사한테. 기본적으로 취득세 3배가 나갑니다. 취득세 3배. 다운 계약서 쓰면. 무섭습니다. 걸리면. 그거 다 지금 추적하잖아요. 과세행정관청에서. 자, 그래서 여기 국지외수 공판장의 말고 하나가 더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있습니다. 얘들은 여러분 요것만 일단 정하세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안 들어도 요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에 따라서는 얘들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 거래는.
여기 나와 있는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어떤 취득이다? 그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적어놓으세요. 거기 나오는 동그라미 1, 2, 3, 4, 5 묶으시고요. 얘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거래 사실은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객관적 확인이 뭐 하니까? 가능하니까 그때는 과세관청이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래서 얘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합니다. 다시 한번요.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 이런 취득은 공통점이 뭐다? 거래사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 누가 봐도 명명백백해. 그러면 이러한 거래사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할 때 이때는 어디로 가라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러면 이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면 이게 아니면 어디로 가라? 원칙. 어디로 가라? 신고한 가액으로 가라. 누가 신고한가? 취득자가. 즉 여기서 취득자는 여러분 거기다 써져 있네요 여러분 원칙에 취득자가 뭐 한가에? 신고한 가액 했죠 여러분. 그 취득자 적어놓으세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죠. 취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네가 신고한 가액을 믿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꼭 주세요. 이 원칙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냐? 개인 간의 매매. 또 나왔네요. 개인 간의 매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매 중개는 제가 볼 땐 99%는 다 개인 간의 매매겠죠. 법인을 취급할 줄 알아야 사실은 돈 벌려면 법인하고 거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돈 없는 개인하고만 거래하니까 돈을 못 벌어요. 돈 벌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으시면 돈 있는 사람하고 시작해야죠. 돈 없는 사람하고 암만 해봐 돈 안 나와. 뽑으면 올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그냥 빨대 꽂고 빨아먹으려니까 그렇게 안 나오지. 쭉쭉 빨아도 안 나와, 이라니.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돈 벌려면 돈 많은 사람하고, 응? 잘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원칙을 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다,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 간의 매매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개인 간의 매매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로 보고 과표는 뭐로 하라? 신고한 가라. 이거 직방이야. 실무 나가면. 꼭 기억해 두시죠. 그러면 개인 간의 매매일 때 그 취득자가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 하면 신고하면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 과세관청은 세금을 많이 때리려고 그런다 그랬죠. 납세는 거꾸로 세금을 적게 하는. 저기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뭐 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쓴다고 자꾸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중계약서 쓰지 말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요구를 해. 누가 요구하는가? 고객이 요구하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누가? 도자와 수자가 합의봐 갖고 공인중개사한테 압박하는 거죠. 써줘. 안 써줘? 그럼 우리 손잡고 딴 사무실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세요? 도자와 수자는 가격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걸 좋아하는가? 다운. 왜? 그게 결론 세금이야. 양도자는 뭘로 적게 내려고 그러고 양도소득세, 취득자는 취득세 적게 내려고 기본적으로 뭘 써달라는가? 다운계약서 써달라는 얘기죠. 다운계약서. 누구한테? 공인중개사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혼자 넌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도자와 수자가 손잡고 나가는 거야. 우리 절로 갑시다. 새고 생게 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뭐. 그 울며 겨자께 써주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죠. 써주는 공인중개사가 대처 요령이 없는 거죠. 모처럼 고객이 오셔도 그걸 내 발로 찰 수는 없잖아.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하니까 조사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과세관청도 납세의무자인 누가? 취득자가 뭐 할 때? 신고를 할 때 업을 하려고 그런다? 다운하려고 그런다?
다운계약서 쓰려고 그런다라는 걸 과세관청도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1번과 요 원칙과 특례 말씀드립니다. 얘는 객관적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얘는 얼마든지 도자와 수자 간에 합의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액면가를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게 뜻이에요. 얘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얘는 과세관청이 믿어줘. 왜? 확인이 되니까. 근데 얘는 확인이 안 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차이점이에요. 저거 믿음, 불신. 믿음, 불신, 정거 막 했잖아요,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은 합격이 있을 것이요. 저를 불신한 사람은 지옥이라! 그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꼭 적어놔야 돼. 믿음, 안 믿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얘는 액면가에 그대로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줘. 여러분이 아저씨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믿어, 안 믿어? 아저씨가. 응? 과연 그럴까? 학원에 전화 온다는 걸 모르죠, 여러분은. 누구시 왔나요? 몇 시에 왔어요? 몇 시에 끝났어요? 전화 온다. 다시 한번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구분돼요? 그래서 얘는 과세관청이 그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얘와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근데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얘와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걸 모르면 아무리 엄한 소리 해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집중 마무리합시다. 네, 쉴 때가 다 있으니까 지금 많이 힘들지만. 다시 한번요. 자,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원칙, 예외, 특례가 있는데 뭐부터 적용하라고 여러분? 특례. 다음이 뭐다? 원칙.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예외. 근데 이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걸 말하는데 사실상 취득한 얘는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딱 요 경우만 어떤 경우?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때. 그럼 요 거래 특징은 뭐다? 거래 사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액면 그대로 믿어. 여러분이 아저씨 급여가 회사에서 계좌로 이체가 돼. 계좌로. 그거 그대로 믿어 안 믿어? 믿어. 근데 이번 달에 아저씨가 월급으로 현금으로 갖고 갔다? 매달 계좌 통장이 들어오다가 이번 달에 현금 갖고 갔는데 얘 월급보다 앞에 월급보다도 이게 줄었어. 그래서 500 갖고 오다가 이번 달에 300 갖고 갔어. 자, 그때는 준비해야 되겠죠? 스키 잡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똑같아. 요 믿는 경우가 아니면 뭐야?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가 뭐 하면? 신고를 하면 요거를 그대로 과세관청은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얘가 분명히 뭐 했을지도 몰라. 다운했을지도 몰라.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업계약서도 쓸 수 있죠. 그러나 다운은 물론이고 뭐도 업도 이거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거죠. 근데 우리 세법은 많이 내는 거는 말린다 안 말린다? 안 말린다 그랬어. 업계약서 썼다라는 거는 우리 세법에서는 말리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거부를 해? 아니 말도 안 해. 더 내는 거는. 그래서 얘는 신고를 할 때 가급적이면 납세무자 뭐 하려니까? 줄이려고 그러니까 요 놈을 반드시 뭐와 비교한다? 시가 표준화가 얘는 항상 뭐 한다? 비교해서 자 결론. 둘 중에 큰 금액을 과표를 합니다. 자, 과세권자는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 뭘 좋아한다? 빨리 과세가 싶어한다. 과표를 과세 가액 결정할 때는 뭘 좋아한다? 큰 금액. 세율을 정할 때는 어떤 세율을 정한다? 높은 세율. 이게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의 놀부심부야. 마치 납세무자가 뭐 하려는 것처럼 적게 내려는 것처럼.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예요. 그래서 신관가가 시가표가 항상 둘을 뭐해서 반드시 둘 중에 어떤 거? 큰 금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큰 금액이 꼭 적어놓으시고요.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격 거래사실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시가편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예, 좀 쉬죠.